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라입니다. 예, 안보라 앵커. 네. 노트르담 성당 화재 때 언론들마다 뭐 크게 보도를 했었죠. 네, 예. 뭐 프랑스의 심장이 불탔다. 저는 이런 표현이 기억이 예. 나네요. 심장이 불탔다. 네. 그렇다면은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로 300여 명이 숨진 거는 도대체 뭐라고 써야만 합당한 표현이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 되네요. 예. 희생자 수가 3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뭔가 좀 무미건조한 표현들만 기억이 납니다. 참 이 희생을 표현하기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예. 가슴도 먹먹하기도 해요. 그저 그냥 몇백 명, 250명, 300명 숫자로만 계속 표현이 됐죠. 네. 특히 우리와 너무 멀어서 또는 작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닌가. 이것도 참 경계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전해드릴 말씀이 또 있는데 어제 저희 뉴스 끝에 속보가 전해지면서 저희가 문자 답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9007님께서 예. 뉴스 제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뉴스 제보는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02 서울전화 398-8282 그리고 398-8585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카카오톡에서 YTN 제보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 밖에도 뭐 홈페이지 그리고 YTN 앱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제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4.5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팟빵으로도 생방송되는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도 문자 참여는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샵 0945번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입니다. 유튜브 댓글도 환영합니다. 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부터 알아보죠. 러시아로 향한다는 소식이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친 가카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전에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 계획을 알린 겁니다. 북미 협상 결렬로 제재가 장기화될 조짐 속에 김 위원장의 광폭 경제 외교에 대한 내부 선전 효과를 노렸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국경 도시 핫산을 경유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이튿날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의와 함께 지지부진했던 북러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이후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둘러본 오페라 극장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시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난 2002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둘러봤던 제빵 공장이나 음식점, 쇼핑몰 가운데 하나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체류 기간 이곳 극동연방대 안에 있는 숙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극동연방대학 숙소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이곳에서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되게 중요한 장소인가 봐요. 그럼요. 예, 푸틴 대통령에게는 여기가 신동방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네. 국제 행사 단골로 늘 열리고요. 지난 2012년이죠. 이곳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내 극동연방대학교. 푸틴 대통령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립한 극동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시설입니다. 80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현대식 캠퍼스 안에는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수준의 숙소 5개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이런 시설과 상징성 때문에 지난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푸틴의 신동방 정책을 알리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방경제 포럼이 매년 여기에서 열리고 2017년 이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호텔로 불리는 캠퍼스 내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길이 3.1km의 루스키 다리만 막으면 철저한 통제가 가능해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에 적합한 장소라는 평가입니다. 이 다리 역시 2012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장소를 수도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로 잡은 것은 보안상의 이점뿐 아니라 신동방 정책에 힘을 싣고 빠르게 발전하는 이 지역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광폭 외교로 폭을 넓히는 모양새고 또 우리는 4.27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북측이 참가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주말 토요일에 열리는데 네. 통일부는 참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북한이 올 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는 하죠. 예. 정부가 행사 개최를 어제 오후 북측에 알렸다고 하네요. 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 대표 접촉을 통해서 4.27 1주년 행사 계획을 북측에 통지했다. 일단 북측도 알고 갔으니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에커 지난 네. 2월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습격받은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그때 에이드리언 홍창이라고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페인 사국 당국이 이 습격 사건의 주도자다 이렇게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홍창이 북한 암살단을 피해서 지금 은신 중이다. 그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CNN 보도 말씀이시군요. 네,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변호인의 말을 보니까요. 북한 암살단이 홍창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나섰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또 홍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공식 추인이 됐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한 표 차이로 극적인 예.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였습니다. 네. 진통 끝에 이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모두 본궤도에는 올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야 4당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봐야 네. 되겠네요. 차정윤 기자입니다. 같은 시각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긴박하게 당내 추인 작업에 나선 여야 4당. 사실상 이번 합의에 열세를 쥔 바른미래당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4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표결에 붙여지면서 찬성 12명, 반대 11명, 단 한 표 차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찌감치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선거제도 자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늦지 않다면서 완전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뭐 관문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본회의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내용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은 모레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두 특위의 여야 의원은 모두 18명,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려면 5분의 3 이상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구성원 몇 면을 볼 때 패스트트랙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개특위입니다. 확실한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여당 의원 8명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9명이어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가운데 1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습니다.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통과돼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표결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더라도 선거제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도 합의안 추인 직후 당장 이 같은 우려부터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고 또 축소 대상이 된 지역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다 지역 유권자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종 종착지 도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통증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최 기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답답해집니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 속에는 그런 중에도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지고 있는 집단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국회, 정당, 그렇죠. 뭐 저희 같은 언론, 예, 이런 것들이겠군요.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면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꼬인 실타래를 잘 풀어가야 한다. 뭐 이런 임무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공공을 추구해야 할 집단들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거나 오히려 사익 추구로 움직이면서 전국이 막히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당, 우리 정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판단과 결정에 집중해 주길 저희가 좀 당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에 반발했다. 뭐 내용은 그렇고요. 네.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로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추인을 막아내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건 지도부의 횡포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군요. 네, 뭐 또 다른 발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든 황당한 징계를 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감내했다. 더는 당에 남을 이유가 없고 여기까지가 소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 입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요. 한국당이 변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는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전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반발했어요. 당에 이런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은근히 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분의 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선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3-2-1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리더가 네. 손학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해갖고 셋이서 삼각편대로 끌고 가든지 이게 3고 네. 손학규 대표를 둘이서 밀어내고 안철수, 유승민 쌍끌이로 총선을 치르든지 이게 2.
나머지 하나는 원은 뭡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계파의 리더가 담판을 벌여서 새로운 완톱을 뽑든지 이게 이제 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유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too late.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너무 늦었다는 건 없다? 네. 뭐 아무리 늦어도 너무 늦는 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좀 너무 늦는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당 통합의 정신, 당을 만들 때 통합의 정신을 포기하고 당을 쪼개서 각자의 길을 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거죠? 네, 가수 정준영 씨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미 정준영 씨는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집단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오후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네.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정준영 씨의 집단 성폭행 의혹이 도대체 몇 건인 건가요? 총 2건입니다. 네네. 네, 2016년에 발생한 건데요. 예. 1월 강원도 홍천 리조트 건이고요. 예. 그리고 2016년 3월 대구 호텔 건입니다. 먼저 1월 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했고 등장 인물은 총 5명입니다. 네. 정준영 씨, 그리고 가수 최중훈 씨, 그리고 클럽 버닝썬 직원 등 5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정준영 씨가 초대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여성들이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 대한 증거로는 앞서 말한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성폭행 의심 대화, 그리고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인 대구 건을 말씀드리면요. 네. 정준영 씨 팬 사인회 후에 정 씨가 알고 지낸 여성 1명, 여기서는 1명이라고 특정이 됩니다. 네. 초대를 해서 정준영 씨, 그리고 뭐 최종훈 씨 등 총 5명이 이 여성과 술을 마시고 대구 호텔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오늘 오후에 고소장이 추가로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카톡방 영상 그리고 성폭행 의심 사진 6장과 음성 파일 1개가 증거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경찰은 이 두 사건을 합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가 되면 이후에 이 가해 추적 남성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정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수사로 혐의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그건 병합해서 같이 사건 처리를 하겠죠. 예. 그런데 남성이 5명씩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피해 여성이 한 명 한 명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추가로 더 피해 여성이 막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예, 일단은 보면은 그 홍천 건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1명 이상인데 몇 명인지는 아직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고 네. 대구 건 같은 경우는 1명이지만 추가로 피해 여성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한 내용은 취재해서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보도 보시면서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YTN으로 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셨는데 그냥 네. 정신을 잃어버렸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라. 네. 근데 내가 피해자인지 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다 어쩌면 한 사건의 일부일 거 수도 아닐까? 있겠다. 이러면 예.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YTN으로 얼른 제보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가수 승리 씨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진척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 예. 경찰이 현재 이제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유력한데 이번 주 안에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서 이 관련해서 이제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에 2차례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필리핀에서
총 세 차례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승리 씨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접대 관련해서는요, 성접대 동원 의혹을 받는 여성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고 네.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서 입금 내역 등 네. 이런 증거를 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경찰이 거의 수사가 막바지가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일단 승리의 혐의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탈세,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자, 일단 경찰 승리 재소환 확인 작업을 마치면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혐의가, 것만 꼽아봐도 6개네요, 지금 혐의가. 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 그럼 뭐 세 번째 차례는 박유천 씨 차례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박유천 씨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네. 경찰이 이 박 씨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박 씨는 어제까지 모두 3번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박유천 씨하고 황하나 씨하고 대질 신문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와 올 초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박유천 씨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은 대질 조사 카드를 어제까지만 해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대질 조사를 하지 않고 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죠. 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네. 보통은 대질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는 대질 조사 대상 중에 한 명이라도 원치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박유천 씨가 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경찰이 박유천 씨 마약 혐의 관련된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확보한 것이 유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둘을 대질신문 해봤자 서로 말은 계속 다를 것이고 예. 그렇다면 기소할 혐의는 일단 마약이라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냥 밀고 갈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번 소식은요. 간큰 중학생들의 운전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자, 영상 먼저 보시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그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차선도 신호도 무시하고 용감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성인이 아닙니다. 여중생 2명입니다. 15살 A양과 14살 B양인데요. 네. 지난 21일 밤 8시 충남 공주 인근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고 달아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절도 신고를 예. 접수받고 3시간이 지난 밤 11시쯤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IC 부근에서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정차해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를 하다가 결국 의정부에서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예. 그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예. 지금 뭐 변상우 앵커께서도 놀라셔가지고 오오오라고 조금. 아니, 저도 여지껏 자동차 운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 정말요? 여중생들이 어이구야. 저 오토바이 꽝 부딪힌 장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나겠네요. 아니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굉장히 야심한 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밤 8시라고 그쵸? 합니다. 8시 뭐 11시 사이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차량을 훔친 건가요? 네,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 여중생들은 호기심 때문에 차량을 훔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일단 경찰은 현재 여중생 2명에 대해 절도와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중생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네. 14세와 15세이므로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부로 이송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갱생 조치나 상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사실 그 10대 중에서 특별히 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분명 이제 지난해 10월에도 저희 보면요. 그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14살 그 박모군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전남 나주에서 이런 일을 벌였었고 경찰과 2시간 넘게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이번 달 지난 10일에 청주에서 동두천까지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중학생 6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겠어요. 네. 이러다가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고 이런 사건 나면 안 되겠죠.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희생은 너무 컸습니다. 숨진 희생자는 모두 5명. 10대 소녀 2명과 50대에서 60대 여성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황망한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명면에 들게 됐습니다. 네,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예, 어떤 소식인데요? 아동학대 소식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정서적인 학대는 물론이고요. 성학대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동학대 전력자 21명이 적발된 그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조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발길질에 쥐어박기는 기본. 아이를 밖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낮잠 시간이 끝났다고 이불을 잡아당겨 잠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국민적 분노와 비난 여론에도 아동학대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엔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 사례까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도를 넘는 상황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5개 관계부처가 전국 34만여 곳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여 명을 조사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찾아냈습니다.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등은 이들에 대해 시설 폐쇄나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이나 치료 감호가 끝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아동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아동기관 종사자의 학대 조사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1년간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개 내용에 정작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대 유형이 빠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해 피해를 본 아동의 나이는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성학대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 대처가 단순히 적발 건수를 보여주는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학대 유형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이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몇 명을 적발했다 그러면 그건 자기네 실적 얘기죠. 네. 어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더라라고 적시를 해줘야 부모들이 자기들 아이들의 몸도 좀 살펴보고 네. 조심스럽게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주의를 당부하고 조심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물론 그 이전에 뭐 이런 학대 행위를 좀 예방하고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고 예.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예. 아무튼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피의자지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선 초조하죠. 김학의 사건의 키를 쥔 핵심 인물인데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그건 기각됐고 이제 어떻게 해야 윤중천 씨의 입을 열 수 있을지 검찰의 카드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윤 씨는 2시간 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해서 진술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별장 성접대랑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씨의 개인 비리와 함께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함구하면서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포착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와 체포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지난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장이 기각된 뒤엔 윤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첫 조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윤중천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이죠.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최근 작가 김수민 씨와 진실 공방에 휩싸였는데요. 김 씨의 변호인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호 씨를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김수민 작가는 윤지호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그 인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 씨 변호인의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김수민 씨 측은요, 윤지호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본 것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이제 윤지호 씨가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이 밖에도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많은 후원을 받았다. 이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지호 씨를 향해서는 당당히 조사받아야 한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윤 씨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샵 0945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또 받고 있죠. 이 시간이 제일 떨려요. 문자 소개 시간이죠. 왜 떨리시나요? 뭐가 들어올지 지금 막 받긴 했는데. 예. 5647님. 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가 있는 저녁 시청 중입니다.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네, 출석 감사합니다. 네, 두 앵커님 앞으로도 쭉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뉴스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36님께서는요. 뉴이저에서 신청곡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틀 수 있을까요? 안 되면은 변상우 앵커께서 직접 노래를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3419님은 바른미래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 진정한 보수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지수군요. 라고 점점점 해주셨네요. 네, 3516님께서는 또 변상욱 앵커의 해석이 더 듣고 싶어진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예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 앵커가 슛돌이라고 표현하는 선수 기사를 전해주셔야 될 차례군요. 이강인 선수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슛돌이로도 기억하실 텐데 우리 축구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통합니다.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했거든요. 혹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강인 선수의 목표. 글쎄, 뭐 호나우도가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쓰셔도 조금 될 것 더?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써야 돼요? 목표를 뭐 크게 잡는 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는 우승이다. 이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이강인이 다시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성인 대표팀에 뽑힌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연령별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만 18살로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막내지만 팀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은 훨씬 커졌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목표는 우승이라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승이 목표죠. 일단 열심히 해서 형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최대한 폴란드 가서 오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강인의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을 위해 정종용 감독은 스페인으로 날아가 직접 구단을 설득했습니다. 선수 부상 등 구단이 필요할 경우 복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강인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발렌시아 미드필더 체리셰프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짐을 풀자마자 소속팀 복귀 가능성이 생겼지만 이강인은 월드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대표팀에 왔으니까 대표팀에 집중하고 대표팀 20세 월드컵 준비 잘해가지고 형들이랑 감슴이랑 같이 얘기 잘하고 잘 맞춰서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20세 이하 대표팀은 이강인 말고도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과 리퍼링의 김정민 등 해외파 선수들의 차출을 위해 각 구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조영욱과 황태현 등 K리그 영건들과 해외파 기대주들을 잘 조합해 4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외파 이강인의 합류로 더 활기가 생겨난 20세 이하 대표팀은 다음 달 5일까지 소집 훈련을 한 뒤 결전의 땅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오늘은 한마디 탑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촌철살인, 전곡을 찌르는 누리꾼의 댓글 한마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박유천 씨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미키 유천에서 제모 유천이 됐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지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버닝썬은 점점 더 잊혀지는구나. 누리꾼들은 버닝썬 의혹도 잊지 말고 수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갓 태어난 강아지 7마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여성 CCTV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현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고요. 관용은 없다고 하니까 제대로 처벌받겠죠. 누리꾼은 미국의 이런 법 체계와 집행이 부럽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렇게나 예쁜 강아지를 어찌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자, 마지막 한마디는 혐한 트윗을 한 일본 작가에게로 향했습니다. 우익 인사로 분류되는 유명 소설가라고 합니다. 야쿠타 나오키인데요. 일본 전철 속의 한글 안내판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한글이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한 겁니다. 우리 누리꾼은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저희가 누리꾼의 댓글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작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준 한자 베껴 쓰는 주제에 이건 확실하죠. 아무리 우겨도 역사는 못 바꿉니다. 자, 이어서 좋아요 탑3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실까요? 이 정도면 인생샷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발로 선 채 사람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고릴라입니다. 이 사진에 붙은 부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항상 건방지게 행동한다.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샷이다. 민주콩고 국립공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 설명처럼 건방진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사실은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밀렵꾼들에게 어미를 잃었고요. 이후 밀렵 단속반과 12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들을 부모처럼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하는 이들에게 누리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낌없는 박수는 이 경찰관에도 쏟아졌습니다.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친 취업 준비생에게 자신의 돈 2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타이른 경찰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로 빌려주는 거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이 취업준비생,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첫 월급을 타자마자 찾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음만 받겠다면서 취업준비생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성함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2팀 이승동 경사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 좋아요 탑3 1위는요. 서해 연평도 절벽에 고립됐던 사냥이 5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직접 구조를 진행했던 소방관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섬이어서 네. 물때에 맞춰서 들어가느라고 좀 시간이 늦어졌고 네. 최소 5일간 고립되어서 네. 물과 풀을 못 먹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얘가 물을 계속 피하지 않고 막고 있더라고요. 네네. 물을 좀 먹더니 뛰어내려서 내려오더라고요. 수의사한테 가는 것보다는 뛰어다니기도 잘 뛰어다니고 스스로 풀도 잘 뜯어먹으니까 사냥 구조는 처음이었고요. 네. 예, 사냥의 습성 뭐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인터넷 검색에서 봤어요. 네, 5일 동안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팠을까요? 이제는 풀도 잘 뜯어먹고 신나게 뛰어논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뉴이전은 60초 뒤에 만나요. 네,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남녀 간의 성인식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오찬호 작가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아까 브리핑 시간에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가수 또 그 친구들이 뭔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했다는 그 소식이 연일 뭐 계속 이어진 소식입니다만 에바 씨한테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한국 사회의 저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성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우선 영상을 몰래 찍은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유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또 듣고 또 알아본 바로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자신이 이제 몰카를 찍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찍고 또 유출함으로써 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러시아에서 사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화를 내기보다는 솔직히 어리석고 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옆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으면 너 무슨 짓 한 거야 라고 야단치는 그렇죠.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랑스럽게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철들지 않고 사실 굉장히 좀 어리석고 어린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작가님, 뭐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만, 그것도 유명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면서 에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지만 그 뒤에는 어떤 문화적 토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쁜 행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되는, 뭐 남자라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남성이 여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대해왔는가, 성적 착취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짚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의 어떤 끝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남성의 어떤 성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입맞춤에 동의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에 대해서 여성들은 8.4% 정도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22.9%가 그건 그거지, 키스를 한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굉장히 서로 간에 합의되어야 될 어떤 순간에 사실상 어떤 문화가 개입을 해서 뭐 여자는 남자 이런 강한 모습을 좋아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건 단순히 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부 사이에 조사를 해봐도 부부 강간 이런 단어가 대법원에서 판례를 받은 것이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동일한데 그것이 이제 여성이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사가 깊죠. 뭐 성공하면 여성을 가질 수가 있어. 혹은 뭐 남자들끼리 오늘 화끈하게 놀아보자.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얽히고 얽히다 보면 이런 좀 굉장히 나쁜 사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흔히 언론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근본적 귀인의 오류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쇄 살인범이 막 나타나면 사회적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고 자기들의 모두의 책임인데 그걸 피하려고 사이코가 그랬겠지. 뭐 간단하게. 예. 그럼 되게 속 편하죠. 예. 애가 나쁜 놈들 속 편하지만 뭐 어디나 그런 녀석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또는 마약이나 이런 사건들도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이제 또 안기는 싫으니까 슬쩍 떠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성인식 차이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갇혀 있는 듯한 사회여가지고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일단 저희 나라부터 러시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그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라고나 할까요? 그게 아직도 다르고 그래서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 반면에 남성들이 해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좀 성차별이라고 해야 하죠. 성차별이 아직도 사회에 녹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경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남녀 간의 그 성평등 격차가 적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70%가 넘어서 유럽 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또 남녀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도 양성 평등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보수, 뭐 진보를 떠나서 사회 전체가 그런 성평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유엔 통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성폭력 사건 발생 신고가 제일 많아요. 인구 10만 명당.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에바 씨가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폭력과 관련되는 이 남녀 양성평등법을 엄청나게 강하게 요건을 강화해서 데이트하자고 자꾸 추근되면 성폭력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경범죄로도 안 갈 수도 있는 건인데 자꾸 이렇게 그 선을 넘기가 집요하면, 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더 강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여성들이 너무 남성을 찍어 누른다. 요새 세상은 못 살겠다. 얼마 전에 20대 남성에 대한 성 정체성 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역차별이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차별 아니다. 그냥 남성 차별이다 이건. 여성을 너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차별을 해서 건져주다 보니까 남자가 역차별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남자가 차별받는다. 아예 이런 인식도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남녀의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실검 순위에 올라가기 싫어서 사실상 이제 이 지점은 여성이 특정한 이미지로 재단된 그 역사는 아주 길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런 이미지를 이제 비판하는 역사는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세상이 되게 예민하다 그러지만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남성들은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이 변해. 뭐 3년 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왜 죄가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이구 여성들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성평등에 관한 얘기는 여성 피해자의 언어죠. 어떤 고통을 겪은 수치심을 당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 평소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성찰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내가 다시 이런 수치심을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어떤 측면에 굉장히 강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과격해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사실 또 끝에 가서는 뭐 남자는 군대에 가잖아. 결국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모적인 토론을 통해서는 발전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이제 정준영 씨 사건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만 에바 씨 짤막하게 그럼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려면 어떤 게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성들이 뭐 권리를 되찾고 또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료들 중에 뭐 여성들이 있거나 내 동기들 중에 여성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녀들이 뭐 더 좋은 성과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대립을 할 게 아니라 네. 어차피 공존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행동할 때 이게 다른 사람,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지 그리고 어떠한 예. 영향을 줄지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그게 것을 어떻게 보면 배려인 건데요. 네. 예, 소통이고. 오 작가님 결정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굉장히 이 사건에 국한돼서 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예. 남성 문화 이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야동 찾고 공유하고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예. 굉장히 넓게는 일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꾸 구분하는 것 아하. 이런 어떤 것을 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이제 좀 규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남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는 버릇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래 대박이야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대박이 그 통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통나무. 이 통나무 쪼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큰 통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대박이야라고 이제 중국의 뭐 노자에서 나오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녀가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거는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건강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 작가님, 에바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판사는 망치 3번 두드리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 노동자 민중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4,464일, 햇수로는 13년. 해고 사태로 갈등을 겪던 콜텍 노사가 한 장짜리 조촐한 합의문과 함께 서로를 편하게 마주보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정리해고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 마지막 단식을 하기를 바라면서요. 저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구호가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사람이 산다. 아. 예.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게 참 이렇게 힘드네요. 네, 이제서야 맞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악몽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입니다. 신제품 갤럭시 폴드 출시를 전격 연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출시를 나흘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 네. 얼마나 참 힘들게 준비한 거겠어요. 근데 나올 때 이러니까 네. 그동안 결함 가능성이 계속 이제 나왔고 이를 인정한 셈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도에 금이 가겠죠. 홍선기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출시 연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문과 영문 공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위와 아래 끝쪽이 충격이나 이물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시제품을 받아서 써본 기자들이 화면 꺼짐 현상이 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lack. The left side of the Galaxy Fold went completely black last night, and then overnight, about 75 to 80% in estimate of the phone's front became completely black. 삼성전자는 보호막을 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보호막을 떼지 않은 제품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품을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호막 제거와는 관계없는 결함을 발견하고 출시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출시 연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몇 주 안에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무한정 늦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 2개월 정도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서 제품을 다시 내놓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함 논란에 이어 중국 언론 행사를 취소하더니 결국 공식 출시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는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로 전량 회수에 나섰던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출시 연기 사태에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죠. 네, 예. 채권단이 결정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이사회에서 이 자금 지원 이행에 필요한 승인을 모두 마쳤고요. 시장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고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뭐 자금 조달 좋아요. 그러나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예. 갚으려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뭐 조치 없나요?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제선 노선 이제 3개를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을 밝혔는데요. 폐지되는 노선은요. 인천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 노선 그리고 인천에서 미국 시카고 노선이 차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어떤 위험에서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우리의 날개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또 다음 소식은요. 어제 저희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를 없애기로 했다. 네. 뭐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와 석유업계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정부 측에서는 수입처를 다변화해라, 대체 원유를 확보해라, 네. 계속 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건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요청하면 뭐 하겠습니까? 벌써 예. 몇 달 전에 아마 끝나 있지 않을까. 업체에서는 애를 썼을 겁니다. 예. 네. 또 수출 지원 기관에도 요청한 게 있는데요. 유동성 지원과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 기업 피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9169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를 안에 갖고 있는 아내와 함께 본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미래 세대에 희망 가득한 날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